자, 국제경제 출제 포인트가 4개? 4개나 5개 정도 되는데, 이 가장 비중이 큰 거 1, 2, 3번. 요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역 정책하고 무역 이론. 두 번째가 환율. 세 번째가 국제 수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온다고요. 셋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계화와 지역화와 관련된 거죠. 세계화와 지역화에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복습해보면, 무역정책이 3가지가 있죠. 3가지. 선진국에게 유리한 거죠. 자유무역주의. 이건 영국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제한을 없애자는 거죠.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유무역주의가 유리하지만 후진국은 국내 산업이 어리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이 보호무역의 수단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보호무역의 수단. 그 수단에는 이제 2가지가 있죠. 하나가 가격으로 규제하는 거죠. 관세 정책이고, 하나는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의 것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량으로 규제하는 수입 할당제죠. 쿼터제라고 표현하죠. 쿼터 시스템. 비관세 장벽. 강화죠. 이를테면 수입 할당제 같은 경우죠. 이 관세의 효과. 여기에서 이미 기출문제로 관세의 효과. 우리 풀어봤었어요? 저는 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관세 효과.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선진국에게 유리한 게 자유무역이고 후진국에게 유리한 게 보호무역인데, 오늘날에는 자유무역이 유리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화해요. 보호장벽을 강화해요. 그걸 우리는 신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보호무역. 왜 신보호무역이 등장했는가는 이미 공부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원유가 폭등, 이 석유파동으로 말미암아 80년대 뭐가 발생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선진국에서 오히려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게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등장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이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무역이란 결국 외국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과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거래하는 건데, 외국과 무역을 할 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극대란 말이에요. 이윤극대를 위해서 어떻게 무역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제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사람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고요. 한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게 절대 생산 미설이고요. 절대 생산 미설, 같은 말로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켰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생산 미설 또는 비교 우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무역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가? 무역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가? 또 교역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육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개념.
이걸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 이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쪽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그룹 범위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미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단위당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위당 기회비용 개념. 이거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이론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환율이죠. 환율. 이 환율은 자국화폐하고 외국화폐, 외국화폐하고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인데 이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이게 울고 웃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환율 문제는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가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해요.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는. 근데 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이 변할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게 주로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이 환율 변동 중에서도 환율 인하보다는 환율 인상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합니다. 환율 인상의 효과. 환율 인상 효과. 그래서 환율 인상했을 때 웃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출업자. 수출이 증가해요. 왜 그러죠? 왜 수출이 증가하죠? 우리나라 상품의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세져요.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오른 만큼 자국의 국제시장 가격, 즉 외화로 표시한 국제시장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수입이 잘 안 돼. 왜? 안 팔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요. 즉 외국 상품 가격이 비싸진다니까요. 환율 오른 만큼 1달러에 팔리던 것이 2달러, 3달러씩 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 안 산다고. 그럼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연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출제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자, 국제경제의 경제 주체는 가게도 되고 기업도 되고 정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가 이제 경제 주체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하고, 즉 수출 수입을 하고 외화를 받기도 하지만 지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외화를 거둬들이고 얼마만큼 외화가 지급되었는가 이걸 하나의 일람표로 작성해야 된다고요. 일람표로. 그 일람표로 작성한 것이 국제 수지표예요. 그러면 이 국제 수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나라마다 다 다르게 구성해버리면 국제 수지표 가지고 비교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통일을 시켰어요. 그 통일을 시킨 국제경제기구가 IMF예요. 그래서 IMF에서 국제 수지표를 크게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하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첫 번째가 경상수지, 두 번째가 자본 및 금융계정, 세 번째가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자.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얼마가 되도록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0이 되도록. 즉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작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에 4가지가 있었죠. 자본 금융 계정에 2가지가 있었어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소득 수지. 그다음에 자본 계정과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걸로 출제가 되면 이 금융 계정 안에 뭐가 있냐면 준비, 자산,
진감 계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능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 아까 제가 얘들 합치면은 0이 되도록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국제수지의 한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나간 것도 들어온 것은 같도록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IMF에서 정했다고. 기업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네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이게 0으로 만들어 주려 하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를테면 100억만큼의 흑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100억만큼 흑자가 나타났으니까 0으로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100억을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100억만큼을. 그 100억만큼을 빼주는 게 이 준비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흑자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준비자산 계정에서는 감소로 표시가 된다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자산 계정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흑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마이너스니까 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준비자산 계정에서 흑자면 마이너스로 표시, 국제수지가 적자면 플러스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국제수지가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표시되면 외환보유고가 증가한 거라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플러스로 표시되면 외환보유고는 감소한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풀어야 된다고. 왜? 이건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실제 출제로 될 거니까 이것도 일단 IMF 기준대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하면은 지금 현재는 얘가 없어지고 까트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죠? WTO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WTO로 바뀌어지는데 그 WTO로 가는 과도기에 바로 지역화가 등장한 거죠. 그 지역화가 대표적인 게 이제 EU라든가 나프타라든가 뭐 한미 FTA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APEC이라든가 아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건 지역 블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블록은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WTO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데 얘가 속을 못 차려요. 이게 1995년생이거든요. 95년생이면 20살 넘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직도 걸음마를 못해. 바보야, 바보.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 이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엮어 나가보자고요. 자, 1번. 다음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 대한 자료이다. 맞지 않는 걸 고르래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프랑스산 밀 1kg의 생산 가격이 1달러인데 반해 영국산 밀의 생산 가격은 2달러래요. 그리고 가나로 나눠졌다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출제하면 1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야. 이건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 하나만 가지고 출제하거나 나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제시된 글하고 가하고 묶어가지고 매트리스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눈으로 못 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트리스 표를 만들어 봅시다. 가야 되는 거죠. 두 나라. 그러니까 이 무역 이론 가지고 출제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지구상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물건을 두 개만 만들어요. 이런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하고 영국이네요. 프랑스, 영국. 이 매트리스 표는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여기다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해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매트리스 표 줄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밀이 나왔단 말이에요. 밀. 밀이 1kg 가격, 생산 가격이니까 생산비로 봐야겠죠. 이게 판매 가격이 아니라 생산 가격이니까 생산비가 1달러래요. 생산비가. 근데 영국은 2달러래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는 뭐예요? 생산비라고. 비용이라고, 생산비. 그러면 밀만 놓고 볼 때, 어느 나라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프랑스가 싸게 만드네요. 절대 우위는 이렇게 특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버를 보니까 프랑스산 감자가 나와요, 이제 감자. 프랑스산 감자는 1kg당 생산 가격이 5달러래요. 그 다음에 영국산 감자는 생산 가격이 1달러래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감자는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들어요? 영국이 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 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매트리스 표를 이렇게 주는 시험 문제가 있고요. 스스로 만들게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주는 시험 문제는 이런 그림으로 줄 수도 있고, 요 아래 있는 그림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밀, 감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절대우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우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준으로 시선을 맞춰야 할 것이 상품이에요. 국가에다 맞추면 안 돼요. 상품에다 맞추라고. 그러니까 밀 해가지고 둘이 비교해 보면 돼. 그럼 여기도 밀 해가지고 프랑스 1달러, 영국 2달러잖아요. 자, 그러면 밀 놓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들어요? 프랑스가 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 생산은 프랑스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감자. 자, 감자는 프랑스에서는 5달러에 만드는데 영국은 1달러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여기 이거부터 보면 안 된다고. 밀, 감자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 자, 감자를 보니까 프랑스보다 영국이 더 싸게 만드네. 요 매트리스 표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절대우위는 끝났죠. 절대우위로 무역이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잖아요. 그럼 비교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이제 절대우위로 무역이 성립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이게 뒤집어 놔봐. 이걸 뒤집어 놔봐. 5하고 1을 뒤집어 봐. 이게 이렇게 돼봐. 그럼 프랑스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절대우위 문제가 아니라 비교우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되지. 비교를 할 때 이제 비교를 할 때는 프랑스는 자, 밀을 만드는데 영국보다 프랑스 싸게 만들고 감자도 싸게 만들죠. 근데 어느 게 더 싸게 만드는 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달러짜리를 반절에 만드는 것이 싸요? 아니면 5달러 드는 것을 5분의 1로 만드는 게 싸요? 이게 더 많이 싸거든요. 그럼 이게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 그럼 비교우위는 항상 반대로 나타나니까 영국은 밀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비교우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원위치.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번을 가야겠네. 나번도 매트리스 표를 만들어놔야 문제가 풀려요. 프랑스, 영국, 밀, 감자. 자, 먼저 국가에다 초점, 상품에다 초점. 상품이다. 자, 밀. 아까 프랑스는 1달러, 영국은 2달러. 그러니까 프랑스가 절대우위가 있었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프랑스산 감자는 킬로그램당 10달러에 만들고 영국은 15달러에 만들어요. 어라? 감자도 프랑스가 싸게 만드네.
자, 이제 감 잡았죠? 그래서 가번은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하는 경우고, 나번은 절대 우위 가지고는 무역이 성립하지 않고, 비교 우위로 무역이 성립하는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밀. 50%밖에 안 들죠? 감자. 3분의 2, 66%밖에 안 들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이 싼 거야? 이거 66% 줄인 거고, 이게 33% 줄어든 거고, 이거 50% 줄어든 거니까 이게 더 싸잖아요. 이게 비교의가 있다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반대 상품. 여기 비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번에 의하면 프랑스는 밀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밀을 특화하면 돼요. 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은 감자를 전문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되고, 자, 여기를 프랑스, 여기를 영국이라고 한다면 밀, 감자 이렇게 되겠죠. 자, 밀에다 포인트 맞춰야 돼요. 밀, 이 1이죠. 똑같잖아. 자, 여기가 프랑스, 영국. 밀, 2, 1. 2, 1. 그러니까 밀은 영국이 절대우위. 1, 2. 1, 2구나. 왜 이렇게 헷갈려? 여기는 여기에 절대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감자는 10, 15. 역시 프랑스에 절대우위가 있다고. 그러면 밀은 50% 전략됐고, 감자는 33% 전략됐죠? 이게 더 많이 전략된 거잖아. 여기 비교율은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알고 보면 쉬운 문제예요. 1번. 가의 경우 영국은 감자 생산에 특화한다. 가의 경우 영국은 감자입니까? 예. 맞잖아요. 영국은 감자. 이거 1번 맞아요? 틀린 거 찾아야 돼. 틀린 거. 가의 경우 프랑스는 밀 생산에 특화한다. 자, 가의 경우 프랑스는 밀에 절대유가 있으니까 특화한다. 맞고. 3번. 나의 경우 영국은 감자 생산에 절대유가 있다. 여기 볼까요? 나의 경우 프랑스에 모두 절대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문제라고. 절대유와 비교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됐지요? 4번은 왜 틀렸어요? 나의 경우 프랑스는 밀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모두 있다. 나의 경우 프랑스는 밀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 맞잖아요. 절대우위와 비교 모두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위에 있는 표 가지고 한번 여기서 어떻게 또 출제가 변형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러죠?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게 너무 쉽게는 안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먼저 교역 조건이 1대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프랑스와 무역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겠죠. 무역 이익이 있다면 무역이 성립하겠죠. 근데 어느 한 나라라도 무역 이익이 없다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프랑스 무역 이익. 프랑스는 밀에 절대유가 있죠. 그러니까 밀만 만들면 되죠. 밀만 만들면 돼. 그러면 감자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 감자에 투입되는 5달러를 밀을 생산하면 밀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달러가 전략돼요? 4달러가 전략되죠.
$4로 다시 밀을 만들면 밀 몇 개 만들어요? 4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의 무역이익이야.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프랑스의 무역이익을 계산하려면 영국 보지 말아요. 영국 볼 필요 없어요. 프랑스만 봐. 아주 절대우위 있어? 그럼 얘만 만들면 되니까. 얘를 여기도 투입하고 얼마 남아? 남는 걸로 다시 만들어봐. 그게 무역이익이라니까요. 그러면 영국의 무역이익은 어떻게 돼? 프랑스는 볼 거 없잖아요. 얘만 만들면 되니까 얘를 여기다 투입해봐. 그러면 1달러로 감자 만들어 놓고 몇 달러 남아? 1달러 남잖아. 1달러로 감자 만들면 감자 2분의 1개 만드는 거잖아요. 자, 2분의 1에 한 개 만드는 거잖아요. 봐요. 2달러가 이게 투입이 돼가지고 1달러로 감자 하나 만들어 놨어. 1달러 남죠? 1달러 가지고 다시 감자 만들면 몇 개 만들어?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은 절대의 상품 감자 한 단위가 무역이익이라고. 그러면 두 나라는 무역 마찰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프랑스는 밀 4단위가 무역이익인데 영국은 감자 1단위가 무역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조건 바꾸지 않게 싸우겠죠. 1대1로 할 게 아니라 1대2, 1대3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이익이 존재하는 교역 조건의 범위까지가 출제 범위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출제 들고 있고 앞으로도 출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역 조건의 범위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위당 기후비용을 알아야 돼. 단위당 기후비용. 이거 모르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못 나갑니다. 다음에 문제 쭉 나가다 보면 이거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뭘 가지고 할까? 밀 가지고 할까? 밀만 가지고 하든지 감자만 가지고 하나만 알면 추론이 가능하니까. 자, 밀 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프랑스 밀 1단위 기후비용 얼마예요? 자, 프랑스는 밀 하나 만들 때 뭘 포기하죠? 감자 5달러를 포기하죠. 그죠? 그럼 이 5달러 가지고 밀을 만들면 밀 몇 개 만들어요? 5개 만들죠. 5달러 가지고 밀을 만들면 5개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밀 한 단위의 기후비용은 감자 밀이 여기 밀이니까 감자 그래서 헷갈렸구나. 자, 다시 프랑스는 밀 한 단위의 기후비용은 감자로 표시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 밀 1달러 가지고 감자를 만들면 이렇게 봐야지. 밀 1달러 만들었는데 이걸로 감자를 만들면 감자를 몇 개 만드냐고. 그게 5분의 1이 맞아요, 아까. 제가 거꾸로, 잠깐만, 다시.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프랑스에서 밀 하나 만들 때 이 1달러 가지고 감자 만드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달러 가지고 감자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감자? 5분의 1개 만든다고. 여기 감자 5분의 1달러.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생산비로 주어지면 비자라고 그랬죠? 비자. 생산양으로 주어지면 양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비로 주어지면 밀 1단위 기후비용은 이 1이 이 위로 가면 돼. 이 위로 이렇게. 분자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 영국에서의 밀 1단위 기후비용은 2가 어디로 가면 돼? 이 분자로 가면 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몇 개가 나와요? 영국에서의 밀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감자로 표시되는데 이 밀이 어디로 가야 된다? 분자로 가면 된다고. 분자로 가니까 1분의 2잖아. 1분의 2니까 2단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즉, 밀 1단위와 감자는 몇 대 몇으로 교역해야 된다? 5분의 1을 초과해서 2단위 미만으로 하면 돼요. 이게 교역 조건의 범위가 되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더 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시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번은 끝났어요. 가번 끝났어. 나번 가지고 복습해 봅시다. 단위 역시 생산 비죠. 자,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교역 조건이 1대1이라면 무역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영국. 자, 무역이익은 그 나라의 비교의 상품으로 표시되겠죠. 그러면 프랑스는 밀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밀로 표시될 것이고, 영국은 감자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감자로 표시되겠죠. 무역이.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니까 영국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얘가 어디로 가? 자, 얘만 만들면 되니까. 얘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1달러로 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달러 남아요? 9달러 남잖아요. 9달러로 다시 밀을 만들면 밀 몇 개? 9개 만들잖아요. 이게 프랑스의 무역이익이에요. 그러면 영국은 감자의 비교가 있으니까 감자만 만들면 되죠. 그러면 2달러에서 1달러로 2달러 가지고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교역 조건 1대1로 무역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영국은 감자가 비교가 했는데 밀을 만드는데 2달러란 말이에요. 2달러 가지고 이거 몇 개 만들어요? 15분의 2밖에 못 만든다고. 한 개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교역 조건 1대1로는 무역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극히 예외적인 표예요. 그러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 양국 모두 이익 무역이 이 존재하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자, 밀 하나만 보면 되겠죠? 밀 1단위 프랑스, 영국, 밀 1단위당 기업비용 얼마 나와요? 밀 1단위당 기업비용 감자로 표시가 되겠죠. 10분의 1. 영국은 밀 1단위에 대해서 이리 가야겠죠? 15분의 2. 그러면 얘 범위 내에서 교역이 이루어져야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 이번의 범위는 밀 하나에 대해서 감자 어느 게 커요?
15분의 2가 작죠? 15분의 2에서 10분의 1.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해야 무역이익이 발생한다고 양국모두. 그러니까 아까 1대1로는 무역이 성립할 수 없죠. 왜? 1이 이 안에 있어 없어? 1은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립 안 되는 거지. 이해됐으면 돼. 이런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알면 무역 이론에 대한 시험 문제는 나올 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끝.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문제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매트리스 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배틀 쭉 그려놓고 할게요. A국과 B국이 있네요. 그리고 휴대전화와 에어컨만을 생산합니다. 그 단위가 명이죠. 단위가 명이니까 생산비예요, 생산량이에요? 생산비입니다. 노동자 투입을 몇 명 했느냐니까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자, 그러면 자, 먼저 휴대전화. 자, 상품에다 포인트 맞춰야 되죠. 휴대전화 10명, 8명. 어느 나라 싸게 만들어요? B국이 절대우위가 있어요. B국이 절대우위. 자, 에어컨 12명, 5명. 역시 B국이 절대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우위를 업그레이드 시킨 비교우위로 가야겠네요. 자, 그럼 휴대전화부터 볼까요? 휴대전화는 B국이 몇 명 전략됐어요? 10명 중에 2명 전략됐으니까 20% 전략된 거죠. 에어컨은 12명에서 7명이나 전략됐으니까 훨씬 더 많이 전략됐죠. 따라서 이게 더 많이 전략된 거라고. 그러니까 B국은 에어컨의 비교우위가 있고 반대로 이제 A국은 당연히 상대 상품인 휴대전화의 비교우위가 있겠죠. 됐죠? 그럼 만약에 자, 이제 우리 이론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교역 조건이 1대1이라면 무역이익은 각각 얼마씩 나타날까요? 먼저 A국. A국의 무역이익은 휴대전화로 표시될 거고 B국의 무역이익은 비교우위가 있는 에어컨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국의 무역이익은 B국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A국만 봐봐. A국. 얘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에어컨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얘 만들 필요 없으니까 얘가 1위 가면 10명이서 휴대전화 만들어 놓고 몇 명 남아요? 2명이 남네. 2명이 다시 휴대전화 만들면 휴대전화 몇 개 만들어요? 10분의 2개. 10분의 2개니까 5분의 1단위. 자, 이제 B국으로 가니까 A국 보지 마세요. B국만 보세요. B국은 에어컨에 비교가 있으니까 얘만 만들면 되니까 8명을 이렇게 투입을 하니까 5명이서 에어컨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명 남아요? 3명이 남아요. 3명이 다시 에어컨 만들면 몇 개 더 만들어요? 5분의 3. 따라서 두 나라는 무역마찰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하나는 5분의 1이 무역인데 하나는 3배나 많잖아. 5분의 3이나 되잖아. 무역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교역 조건 바꾸자 싸우겠죠. 그러면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이 존재하는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한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 휴대전화 하나로 맙시다. 휴대전화 하나에 대해서 휴대전화 단위당 기회비용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A국은 에어컨 몇 개예요? 자, A국만 보면 휴대전화 이 10명이 어디로 가야 돼? 생산 B니까 분자로 가면 되겠지? 에어컨 12분의 10 에어컨 12분의 10 B국은 역시 에어컨. 자, B국은 휴대전화 이 8명이 이 위로 가면 되겠지? 5분의 8 에어컨 5분의 8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휴대폰, 휴대전화 하나에 대해서 에어컨은 12분의 10에서 5분의 8 단위 이 범위 내에서 무역하면 돼. 됐죠? 쉽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시험 문제.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에어컨 1단위에 대해서 휴대전화는 이것만 뒤집어서 반대로 놓으면 돼. 5분의 8을 8분의 5로 하고 12분의 10을 10분의 12로 이렇게 바꾸면 돼. 같은 거야. 얘하고 같은 거라고. 더 이상 축제 들 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단서에 교역 조건은 1대1이래. 자, 1번. A국은 휴대전화에 B국은 에어컨에 절대우위가 있다. 아니죠? 아까 절대우위는 모두 B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B국. 절대우위는 모두 B국에 있었고요. 2번. A국은 휴대전화를 B국은 에어컨을 특화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이죠? 비교에 있는 걸 특화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도 3번, 4번 읽으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2번 정답 나왔으니까 3번, 4번 볼 것도 없어요. 자, 공부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A국이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하여 한 단위를 교육할 경우 3명의 노동력이 절감된다. 3명이에요? 여기 있잖아. A국은 2명이 전략되잖아. B국은 3명 전략되고. 네? 이해됐어요? 1대1로 교육하면 10명이서 하나 만드니까 12명이서 만드는 것보다 2명이 전략된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어요? B국이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하여 1단위 교육할 경우 특화 상품에 0.3단위가 무역이에요? B국이 0.3단위인가? 여기 있잖아. 0.3이 아니라 0.6이라고 해야지. 5분의 3이니까. 0.6단위. A국은 0.2단위겠지? 0.2단위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네요. 그러죠?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 문제 다 풀잖아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여기까지 붙고 있다고. 분명히 알겠죠? 지금 우리가 1번, 2번만 풀었는데 1번, 2번에서는 이건 몰라도 되는 거잖아. 이건 몰라도 여기까지만 알아서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문제라면 최근의 문제는 이것까지 묻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점으로 가야 되니까요. 3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무역 이론에 관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매트리스 표 형태로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표에서는 거의 대부분 생산비로 주어요. 생산비. 생산비. 근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건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량이라고. 생산량. 그런데
조금 삐딱한 출제형이 들어가면 이렇게 매트리스 표 놓고 A국, B국, 휴대전화, 에어컨 해놓고 10, 8, 12, 5 해놓고 이걸 단위는 생산량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생산비로 출제했을 때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매트리스표를 주고 대부분 생산비로 뭐 노동자라든가 또는 몇 원, 몇 달러 이렇게 생산비로 주어지는 시험 문제가 90%인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생산량으로 이 매트리스표를 줘요.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이걸 빨리 뭘로 바꿔줘? 생산 가능국수로 바꿔주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만약 이 국제무역에 관한 시험 문제로 매트리스표가 나오면 빨리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생산비로 출제가 됐느냐, 생산량으로 출제됐느냐, 이것부터 분석해야 돼요. 생산비로 주면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런데 생산량으로 딱 주어지면 빨리 이걸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생산 가능국수로. 그래서 생산 가능국수는 더 쉬워. 이거보다 더 쉬워. 잠깐 쉬었다가 이 생산 가능곡선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3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3번부터. 지금 몇 개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이거 다 이해하고 나면 문제 금방 쑥쑥 잘 풀리니까, 두 문제 풀니까 거의 한 시간 나가버리네. 세 번, 잠깐 쉬었다 할게요.